준비할까요? 네. 월요일 7시가 되면은 항상 시작하는 손재구가 월요 라이브.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7시에 모인다고 해서 제가 772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772들과 함께 즐거운 월요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강의실에서 이 라이브를 찍는데 히터를 틀면은 목이 아파서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물을 막는데 오늘은 뜨거운 차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도 준비해가서 완전히 방한, 정말 그 한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을 철저하게 해왔어요. 여러분들 그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는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제 코는 지금 무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좀 많이 막혀 있었는데 뭐 비염 약도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괜찮고 오히려 지금 추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한 손에는 엉덩이에 깔고 있습니다. 핫팩을 좀 끼고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저기를 봤더니 채팅을 살짝 봤더니 어렵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어려웠나요? 어머나 제가 좀 잘못했나요? 근데 풀어볼 만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결승선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맞아요. 출발선하고 결승선은 저희가 시간을 25분에서 28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난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 자문단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봐서 저희가 너무 어려운 문제, 약간 너무 정답률이 안 나오는 문제를 다 거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혁처의 1차, 2차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의 난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출발선 같은 경우 혹은 결승선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80에서 85 정도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렇다고 막 95, 100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처럼 문제 풉니까? 다 맞으면은, 그쵸? 그래서 회차당 어려운 문제가 3-4문제 정도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라이브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쉬운 문제도 있고요. 근데 기본 강의 때 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운맛도 넣고 실제 시험에서 뭐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저희가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추론력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되는 문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렸는지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대한 그 원망이 제일 많네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5번을 진짜 쉽게 푸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5번 틀리신 분들
기대해 주세요. 아니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 단축을 위한 문필 달리기 라이브죠. 월요 라이브 시즌 4가 되겠는데요. 결승선을 향해서 속도를 올리기. 저희 모의고사 이름이 결승선이죠. 속도 올리기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축인데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 단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빨리 써보세요. 한번.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뭐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한번 빨리 한번 써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 독해를 할 때 특히 이 세 가지에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없습니까? 일일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믿기. 고민님 일단 첫 번째. 자, 3개 다 써주세요. 3개. 반복돼 먹고 코코넛 칩친이 두 분께 동달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님은 처음에 올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코코넛 칩친님 같은 경우는 그쵸 정확히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요약, 그리고 반복, 대비항을 찾아라. 그쵸 요거는 독해에서 구조적 독해에서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글을 계속해서 요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계속해서 요약하면서 글을 장악을 해야 되고요. 반복되는 거. 어떻게 패턴을 확인하시고 대비항이 있으면 대비항을 무조건 그렇죠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반적으로 읽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일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걸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 시간 단축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이 시간이 저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속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속도에 대한 점검은 정말 냉정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약간 강박증 있으신 분이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 속도에 대한 점검이야. 강박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박과 불안은 안 됩니다. 속도에 대한 점검이라는 것은 내가 읽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느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 나 이렇게 못 풀어. 난 못 풀어. 잘 풀어야 되는데 이 강박증과 불안이 있으면 오히려 속도는 더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눈은 빨리 돌아가도 뇌가 못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저희가 1월 말에 지금 라이브를 하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요약하기, 패턴 확인하기, 대비항 확인하기. 그리고 또 하나 일일독을 정말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께서 속도를 높이는 자신의 어떤 비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약간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무게 치세요. 뭐 하여간 뭐 좀 더 하세요. 막 이러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회원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시간이 3분이 넘진 않습니다. 이래요. 저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막 죽을 것 같지만 매달려 있고 죽을 것 같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다 수행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분이 넘지 않는데 그쵸?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내가 감당을 하는 그 역치가 요 정도라면 요걸 계속 넘어보라는 거야. 넘어보면 여기서 또 그쵸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근육도 똑같다 생각해요. 독해 실력이나 문풀 실력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풀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치를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때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요. 오늘 풀었던 문제도 실제 시험보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추론 능력 있죠? 뇌근육 자체를 향상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래서 라이브에서 본 강의 때 못 보여드리는 문제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부 문제는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모의고사 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열심히 한번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뭐 잘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맨날 나오는 그쵸 이 공문서 수정이 되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똥똥시는 무엇을 하기 위해 지역의 5대 기업 홍보관이 시험적으로 운영된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똥똥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똥똥시가 그쵸 지역의 5대 기업 홍보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을 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자, 또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바르게 썼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죠. 똥똥시장은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의 전공과 연계된 첨단 산업을 개발하여. 개발이 나왔어요. 개발하고가 맞지. 이거를 왜 개발로 옮겨? 아니죠. 산업은 개발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개발과 겨이발의 차이입니다. 이거 쉽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약간 이게 무식한 방법인데 외울 땐 되게 효과적이야. 뭐냐면은
둘 다 정신적인 것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질, 개발, 결발, 창의력, 개발, 결발 같이 쓸 수가 있지. 근데 개발은 여러분들 물질적인 거에서만 것에서 쓸 수 있고 결발은 물질적인 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것은 개발뿐이 못 써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 그렇죠? 물질이죠. 산업이 있어요. 물질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토지, 산업은 무조건 개발만 쓰지 개발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자 그냥 단순하게 정신, 물질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신적인 것은 같이 쓴다. 물질적인 것은 가위발만 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맞춤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 이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와가고 지만 든지뿐만 아니라 거나든지 비. 자 바로 뭐냐 하면은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양쪽에 병렬적인 등위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와가고 지만 든지뿐만 아니라 거나든지 빛이 나면 앞뒤를 맞춘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목적어 서술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은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큰 따옴표야. 큰 따옴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용이죠. 그럼 직접 인용 다음에는 라고를 쓰거나 띄어쓰고 하고를 쓴다. 근데 어쨌든 고를 쓸 수는 없어요. 얘는 간접이니까. 따라서 라고를 제대로 썼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한 이유가 오늘 좀 설명을 요청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문서는 좀 다들 잘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대로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2번이 좀 순한 맛이고 3번이 좀 약간 매운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잘 푸셨을 겁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을 때 빈칸 들어갈 말. 자, 이런 거 이제 너무 잘 푸시더라고요. 지금 정답률이 무려 현재 시간 87%야. 그러니까 되게 잘 푸시는 거죠. 자동차가 A 도로를 지나갔다면 바닥에 흙탕물이 튀었을 것이다. 1번. 자, 2번은 요거예요. 따라서 자동차가 A 도로나 B 도로를 지나왔다면 바닥에 흙탕물이 튀었을 것이다. 이번 이제 그 지방제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단순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무조건 결론이 이거 나와야 돼. 근데 결론은 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한번 아무리 쉬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연역 논 중에서 항상 참이 나오는 걸 연역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항상 참이 돼야 되는 걸 연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참이라고 하는 거는 귀남 논증의 영역이고요. 연역 논증은 무조건 참이야. 반드시 참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2번 전제는 마지막에 여기 제시된 이 마지막 결론 있죠. 이거를 무조건 반드시 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건 지금 조건문이죠. 조건문에서는 정권하고 후권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무조건 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A나 혹은 B를 선택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죠.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무조건 흙탕물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것을 그쵸 지나가면 흙탕물이 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서나무는 얘를 선택할지 얘를 선택할지 둘 다 선택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A를 선택했어. A 도로를 지나가면 얘를 선택하면 무조건 흙탕물이 튀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B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B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흙탕물이 튄다는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생략된 건 너무 간단하죠. B 도로를 지나왔다면 무조건 흙탕물이 튈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A를 선택해도 흙탕물이 튀죠. B를 선택해도 흙탕물이 튀죠. 그럼 결론적으로 A나 B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흙탕물이 튄다는 게 절대적으로 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문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 참임을 그쵸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얘가 무조건 참이 나오기 위해서 전제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가를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어. 근데 B를 지나가면 흙탕물이 튄다고 합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혹은 둘 다 선택하든 무조건 흙탕물은 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이거를 뭐 정권분리로 해도 되잖아. A면 흙이죠. 그리고 B면 흙이죠. 이거 정권분리식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정권분리식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인데. 아니 잠깐만. 김수진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전업자님도 마찬가지네. 뭐라고 했냐면 김수진님께서
맨날 어려운 것만 풀어서 그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문제는요. 어머머머머 좀 쉬웠던 문제긴 한데 자, 지방직 문제의 응용 문제예요. 이거 다시 한번 지방직 문제 보세요. 지방직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응용해서 만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계속 얘기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 참이다. 이 결론을 무조건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제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잉오잉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늘 틀린 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오늘 틀린 게 낫지. 앞으로 틀리기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답률이 무려 87%야. 이게 정답률이. 근데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치명적이죠.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쉬운 것도 맞고 어려운 것도 다 맞자. 잊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면 3번 문제 정답률 좀 보도록. 어머 51%네. 반타자. 자, 근데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상위권 정답률이 어떠냐? 상위권은 95%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2번 문제는 상위권 당연히 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상위권은 거의 다 맞아. 이거는 뭐냐면 논리가 뭐 이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상위권들은 이미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현재까지 나왔던 그 출제 수준을 일단 뛰어넘으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3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3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일단 왜 어렵냐? 일단 기분이 나빠. 3개를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요. 실제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문제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현재까지 그 인혁천은 하나씩만 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면은 시간 부족이 문제가 생기죠. 시간 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얘는 또 왜 어렵냐? 그쵸. 기호화가 어려워요. 3번 사실 기호화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화만 잘하면 쉬운데 기호화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판단만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나왔잖아. 다시 한번 요거. 자, 출수야. 난 네가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쓰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나는 네가 있으면 행복해. 이거는 이렇게 쓰라 그랬어. 근데 두 번째. 출수야. 나는 네가 요거 잊지 마세요. 있어야만 행복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건 어떻게 쓰라 그랬죠? 그치. 얘는 무조건 후권으로 보내라 그랬잖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없으면 없다.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답 잘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야 네가 있으면 행복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나는 네가 있으면은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 안에 네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네가 없는 영역에 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왜 외우라고 했느냐. 이게 실제 논리에서도 그렇지만 독해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문장 외우라고 했죠. 네가 있으면 행복해.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네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이 3가지 문장의 변형이라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그쵸 여러분들께서 풀어야만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판단만이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후권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기호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합리적 판단이 정권으로 오고요.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판단만이 보편은 뒤로 가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성적 판단만이 보편적으로 수용된다. 그럼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져. 그러니까 이성적이 이번에도 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 도출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합리적이면 보편적, 보편적이면 이성적, 합리적이면 이성적이 돼야 돼. 근데 결론이 잘못 도출됐네. 이성적은 합리적이다. 후권을 갖다가 그쵸 긍정하는 오류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결론이 도출이 되려면은 합리적이면 이성적이다. 이것뿐이 도출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후권 긍정의 오류를 쓰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기억에서부터 막혀 있었던 분들은 뭘 틀린 거야? 기화를 잘못한 거지. 기화를 잘 봐봐. 기화는 뭐가 틀렸던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있어야만 행복해. 얘는 그럼 후권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철수가 먹은 것 중에 영희가 먹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한국어로 생각해봐. 야, 네가 먹은 것 중에서 내가 먹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네가 먹은 건 내가 먹어서 이런 뜻이잖아. 다시 한번 이거 한국어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철수가 먹은 것 중에 영희가 먹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어로. 철수가 먹은 것은 다 영희가 먹은 것이다. 이거 아니야? 그치? 철수가 먹은 거 다 영희가 먹어서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해돼? 자, 한국어로 해도 돼. 근데 이걸 한번 기호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철수가 먹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영희가 먹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먹지 않은 거죠. 영희가 먹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거짓이다. 그죠?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드모르간 하게 되면 철수, 영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언문은 조건문이니까 얘를 단수단축을 하면은 철수가 먹은 것은 다 영희가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한국어로 해도 되고요. 그냥 기호식을 써도 돼요. 그러면은 자, 니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야, 철수가 먹은 것은 다 영희가 먹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희가 먹은 것 중에 길동이 먹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영희가 먹은 것 중에 길동이 먹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 야, 영희가 먹은 것 중에 길동이 먹지 않은 게 있대.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럼 뭐야? 똑같은 얘기잖아. 영희가 먹은 것은 다 누가 먹은 거야? 길동이가 먹은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철수가 먹은 거 영희가 먹고 영희가 먹은 거 길동이가 먹어. 왜 이렇게 더럽지? 자, 그러면은 철수가 먹은 것은 다 누가 먹은 거야? 길동이가 먹은 것이다. 맞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오케이. 디귿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졸업학년은 모두 정치학을 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봐봐. 디귿. 이거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졸업한 학년은 모두 정치학을 든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졸업학년은 모두 정치학을 듣는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물론 조건문은 선언문이다. 선언문을 다시 그쵸 드모르간에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조건문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지. 그럼 조건문이 거짓인 경우는 뭐뿐이 없어요? 정권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뿐이 없지.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치학과 경제학을 둘 다 듣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그럼 뭐예요? 정치학도 듣고 경제학도 듣는다. 자, 이것을 둘 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 사실이야. 그러니까 정치학도 듣고 어떤 사람이 경제학도 듣는다 이거잖아.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 낼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 다시 한번 1번 보세요. 졸업학년은 모두 정치학을 듣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조건문은 거짓이란 뜻이니까 정권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다. 특징이지? 두 번째, 정치학과 경제학을 둘 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학 듣고 경제학 들어. 근데 봐봐. 얘가 특징이지? 얘가 특징이지? 그러면은 이 특징과 특징 사이에서 결론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는 볼 필요도 없네. 무조건 결론 노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것은 몇 번? 1번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네. 그치? 3번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사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냥 제가 그냥 감히 이번 시험을 추측을 할 때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양이 너무 많아. 3개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화가 너무 어려워. 그치? 이런 거 기화가 좀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특징에선 결론 도출 안 된 것까지 있으니까 일단 기화도 어렵고 양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국가직 정의 수준에서는 내지는 않을 문제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좀 풀어드리고 싶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풀다가 지금 국가직과 지방 문제 풀면 얼마나 빨리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그 출발선, 결승선 같은 모의고사 지금 이걸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뭐 예상출선이나 이런 데서는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데서는 보여드린 거예요. 라이브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지방직에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논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위권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 소망이 갈립니다. 우리가 같이 칠칠이 드리지만 논리 잘하시는 분들은 우와 막 어렵게 나오겠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가 약간 약하신 분들은 쉽게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랑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과하게 나오진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만별님 제발 3번 나와라.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인데 2번이 좀 쉬운, 그쵸, 순한 맛이고 3번이 좀 매운맛을 한번 풀어봤는데 매운맛도 상위권 지금 굉장히 많이 잘 풀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에 앉으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풀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앞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멜고 벌써 시즌 4예요. 이게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와, 이제 드디어 멜국어가 이제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은 전범위 반쪽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저 이미 그 촬영을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되게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멜고 시즌 1부터 달렸잖아. 뜨거웠던 8월에 개강하고 실제 강의는 제가 5월, 6월부터 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까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하니까. 근데 지금 멜고 벌써 4를 제가 강의 촬영 거의 다 마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좀 이거를 좀 느꼈습니다. 찹쌀모치님께서 멜국어 3 풀고 있는데 멜국어 4를 푸는 게 나을까요? 막 이러는데 일단 다 풀고 결정하세요. 풀고 문제가 부족하면 그때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직까지 결승선을 못 푸셨다면 멜국어 3 푸신 다음에 결승선을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전체 그 20문제 세팅, 문제 구성하고 난도를 실제 시험하고 맞춘 그런 문제를 좀 푸는 게 더 좋아요. 멜국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실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여간 다양한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출발선, 결승선,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제는 최우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멜국어 4 끝나면 지방직은 이제 멜국어는 4까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 대비 최우선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최우선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준비했을 때 저는 또 2027년도 학생들 위한 멜국어로 또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왜 공노비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 별명 공노비잖아. 공단기 노비잖아. 일이 끝이 안 납니다. 일이 끝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 모의고사가 3가지잖아요. 결승선, 그 다음에 출발선, 결승선, 최우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는데 4번 문제 뭐 잘 풀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답률 87%. 와우, 잘 푸셨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4번 문제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푸셨는데 요거 한번 빨리 할게요. 왜냐면 다음에 5번 문제를 풀어달라고 아까부터 난리가 났어. 그래서 5번 문제 제가 정말 2번 풀 거거든. 처음에는 어렵게, 2번째는 쉽게 풀 테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일단 맨 앞에가 가 아니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가 면역은 그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천성과 후천성의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맨 앞에서 선천성과 후천성의 뜻을 그쵸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유형을 나눕니다. 근데 선천성 면역은 다시 둘러나뉜다 하면서 선천성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에 도니까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천성 면역이 2가지인데 하나는 비세포야. 그럼 뭐가 있어? 다른 하나가 나와야죠. 세포성 면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T세포에 의존하면서 제거하는데 T세포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나가, 라다, 마.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전체가 약간 가지치기로 돼 있죠. 면역의 유형, 선천성의 유형, 후천성의 유형과 특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가지치기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가지 친 다음에 계속해서 그죠 다음 내용으로 병렬적으로 연결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의 답은 어찌 되었든 간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5번이 아까 그 수업하기 전부터 여러분들 채팅 보니까 좀 어렵다 막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쵸 지금 정답률이 낮아요. 60% 지금 더 낮아졌죠. 이거 몇 %예요 지금? 57%라네요 지금 5번 정답률. 근데 상위권 몇 %죠? 네? 91%예요 상위권이.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전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게 느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어떤 것 때문에 잘 풀었을 거야.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제가 두 번 해설을 할게요. 첫 번째는 어렵게 해설할게요. 두 번째는 쉽게 해설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리를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뭐니?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얘가 긍정 발문이죠. 그럼 수정, 글의 수정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중요한데 긍정 발문이니까 틀린 게 하나뿐이 없다. 오류가 한 개다. 한 개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반의 학생이 23명일 때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은 얼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생일이 같은 학생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반의 학생이 23명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확률이 뭐 있겠어? 23명이나 되는데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야 있겠냐? 없을 것 같아. 야 설마 뭐 같은 확률이 있을 확률 그렇게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산한 거야. 1년은 365일이고 23명의 생일이 있으니 그 정도는 겹치기 어렵겠지. 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2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야. 모두 다를 확률을 해봤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어쨌든 365분의 365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학생은 그쵸 하나를 빼야 되니까 314. 세 번째 학생은 다를 확률이 31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가 365분의 344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23명 갖다 빼버린 거죠. 이 값들의 곱은 약 49%이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49%는 뭐냐면은 23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이야.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생일이 모두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 그러니까 다를 확률이 49니까 같을 확률은 51이죠. 근데 같을 확률은 뭐라 하냐면 다 다르지 않을 확률. 같을 수 있는 확률은 51%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직관은 이런 상황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 그 생각해 보면은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쵸.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이 51% 정도 되는 50이 넘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면 뭐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야. 생일이 다 다르지 않을 확률. 같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51이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요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다를 확률이 요거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거니까 다르지 않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니까 기억은 그냥 둬야 돼요. 또 다른 예. 자 보세요. 여기 예시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예. 어떤 질병의 실제 발병 확률이 1%. 그 질병의 검사 정확도가 99%라고 해보자. 그럼 보세요. 질병의 실제 발병 1%고 검사 정확도는 99%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항인데 독립한 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1000명을 조사했는데 실제 발병 확률이 1%고 검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정확도는 99%야. 그럼 우리가 일단 여기에 꽂혀 직관적으로. 검사 정확도가 99%라고 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 양성이 나왔어. 그럼 너는 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야. 야, 너 양성이야? 그럼 너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왜 그러면 한 얘기가 정확도가 99%라며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이 양성이면은 반드시 병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코로나 때 생각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맨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검사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집에서 자가 검사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쵸 만약에 그 검사지가 99%라고 하면은 100% 우리가 질병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을 검사하면 실제 환자가 100명이죠. 왜? 발병 확률이 1%인 병일 때야. 자 그럼 봅시다. 1만 명을 저희 검사했어요. 그럼 1만 명을 검사를 했어. 그러면은 발병 확률이 1%니까 실제 환자는 1%에 해당이 되니까 몇 명이 되겠죠? 100명이에요. 그러면 얘가 100명이 얘가 실제 환자야. 실제 환자. 왜냐하면 1% 발병률이니까 100명이 실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900명은 환자가 아니죠. 낫 환자. 그러니까 얘는 건강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정확도가 99%야. 그럼 뭐냐면 실제 환자를 조사했어도 99%.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조사해도 99%가 정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을 검사를 하면은 정확도가 99%니까 실제로 99명이 그쵸 환자가 나와야 돼. 그런데 9,900명의 건강한 사람을 조사하면은
99%가 건강한 사람이죠. 정확도 99%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1%는 오류가 있잖아. 그럼 1%에 해당되는 99명은 뭐가 돼야 돼? 건강하지 않죠. 그럼 99명이 환자가 돼야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99%니까 1%는 정확하지 그쵸? 않죠. 그러니까 얘는 환자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정확도가 99%라는 것은 환자를 환자로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판정할 확률이 99%는 뜻이다. 그래서 100명의 실제 환자를 조사했을 때 99%의 정확도니까 99명이 진짜로 환자로 나와야 되고 9,900명의 건강한 사람을 조사했을 때 99%가 건강한 사람 나와야 돼. 그러면은 9,900명 중에 1%는 잘못 조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9,900명의 1%니까 99명 환자로 나와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확도 99%인 이러한 검사 결과 실제 환자는 99명과 그쵸 건강한 사람이 99%가 되니까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곱하기니까 98명이 진짜 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만 명 중에 198명이 진짜 환자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아까 실제 환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 1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는 100명인데 100명이라고 아까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에서 진짜 환자가 검사 결과 환자로 판별될 확률은 그럼 몇 %야? 그쵸? 50%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도가 99%인 검사 기능인데 실제로는 그쵸? 100명의 환자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10,000명을 조사했더니 198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도는 약 그쵸? 뭐가 되는 거야? 50%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99%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건 대단하게 정확한 검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쵸? 진짜 환자가 환자로 판별될 확률은 50%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듯 확률은 인간의 직감을 배반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리을이 되는 겁니다. 리을은 뭐라 돼야 돼? 50%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잘 푸셨어요? 어렵게 풀었어요. 자, 됐습니까? 지금 찹쌀모찌님이 이렇게 풀었네. 4분 넘게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약간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진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은 이해하셨죠? 내용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쉽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구조 독해를 얘기할 때는 글 전체에 뭐를 보라 했지? 요약.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패턴, 그 다음에 대비항을 보라고 했죠. 그쵸? 이 글의 패턴이 보이세요? 이 글의 패턴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지? 한 반의 학생 23명일 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예라가 돼 있죠. 그쵸? 요약을 해봐. 요약이 뭐야? 요약. 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요약을 해라. 그리고 그래서 반복되는 거 혹은 패턴이 있으면 패턴을 무조건 찾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래라. 시작 대비항 있으면 찾아라. 이렇게 했죠? 요약해봐. 요약. 아니 요약을 왜 못해? 자, 다시 한번.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요약할 땐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예시라고 하면은 예시가 요약이야? 일반적인 내용이 요약이야?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 요약이잖아. 그 생각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예시죠. 여기 예라고 돼 있잖아. 그럼 예시가 끝나는 점 찾아냈지? 쭉쭉쭉쭉쭉 여기가 끝나죠. 우리의 직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다. 또 다른 예가 나오죠. 얘가 쭉쭉쭉 있어. 그러면은 맨 끝에 이렇듯 확률은 인간의 직감을 배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패턴이 보이잖아. 어떻게 돼 있어? 예시 일반화, 예시 일반화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요 내용하고 이렇듯 내용은 똑같은 거죠. 직관은 이런 상황을 감지 못한다. 확률은 인간의 직감을 배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직관이든 직감이든 얘들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약 시작. 직관은 확률은 직관 혹은 직감을 배반한다. 이 말이 뭐야? 시작. 직관은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직관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 요약해보세요. 그럼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요약하면 되지. 직관이든 직감이든 이것의 정확성의 부정확성이야. 시작. 부정확성이잖아. 부정확하다. 됐습니까?
직관이든 직감이든 이건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요약을 안 되면 글 전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약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약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글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거를 읽어도 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어떻게 보면 난해하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 아니면 글을 못 쓰는 경우를 빼놓고는 다 그쵸 요약이 가능해요. 하나 읽어봐. 그럼 직관은 부정확하다. 직관은 부정확하다. 그럼 내가 나머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해도 얘는 무조건 뭐야? 답은 4번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자 검사를 했는데 한 달에 판명될 확률이 100%야. 그럼 뭐야 이거는? 매우 정확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 전체적인 논지는 뭐지?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럼 전체적인 논지랑 반대가 되는 게 뭐야? 4번인지?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야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아까 누구셨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전 앞뒤 보고 대충 찍었는데 막 이랬던 게 제가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었는데 그게 이제 감인 거죠. 감인 거죠. 그쵸? 지금 희진님도 그렇게 했네. 마지막 줄 보고 잡았는데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자 일단 시간을 엄청나게 쓰게 하는 문제예요. 근데 봐봐. 아까 제가 풀었던 첫 번째 어렵게 풀었던 것처럼 시간을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맞았어. 그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간 썼지만 맞았잖아. 그럼 다행인 거지. 그치? 근데 제일 일단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시간을 썼는데 못 풀었을 때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치? 근데 우리가 앞에까지 막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앞에서 냥냥냥냥 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100%다 이러지. 마지막에 여기서 확 그냥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에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글 전체가 요약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글 전체의 논지랑 반대가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들리다. 앞은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야 돼 찍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되십니까? 요 문제가 사실은 매일 국어 시즌 4에 제가 실어놓은 문제예요. 시즌 4의 앞부분이 아니라 뒤쪽 저 끝에 있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매일 국어가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폭폭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쥐포똥님이네요.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 기포똥? 기포통? 저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왜 아이디가 쥐포똥이 쥐포똥? 혹시 쥐포똥인가요? 아이디가? 하여간 쥐포똥님께서 지금 저 쥐포 좋아하는데 꼭 똥까지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쥐포똥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감으로 독해했는데 이렇게 계산했으면 못 풀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죄송합니다. 통쥐포예요? 쥐포똥이 아니라 통쥐포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통쥐포도 웃겨요. 왜 통쥐포예요? 자 그래서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죄송할 건 없습니다. 쥐포똥이라 했더니 제가 죄송해야지 뭐 저기 통쥐포라 하시는 분이 왜 그 저기 뭐냐 그 죄송해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습 문제잖아 우리가. 근데 어떤 문제는 반드시 숫자로 계산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계산을 푸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이 패턴, 요약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나올 줄 모르잖아. 연습을 할 때는 양쪽을 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률적인 통계를 이해하시면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쭉쭉 읽어가면서 속도가 밀리지 않고 쭉쭉 이해를 하셨던 분들은 뭐 계산적인 어떤 독해 능력도 충분하신 분들이니까 그 능력을 푸시되 그 능력이 만약에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셨던 분들은 반드시 요약을 해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보라는 걸 보세요. 예시가 끝나는 다음을 본다. 또 안 봤지? 또 다른 예라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앞에가 예시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여기를 본다. 예시가 끝나는 다음을 보고 특히 이그저에서 이를 봐라. 제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쌤님은 먹는 거 나올 때만 생기가 돌아요. 네, 맞습니다. 저 먹을 거 좋아합니다. 네, 먹을 거 좋아요. 집에다가 지금 두고 온 그게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언제였지? 지난주인가?
저기를 갔는데 슈퍼를 갔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그 문어랑 쥐포 이거를 약간 양념을 한 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산지 직송이라고 행사를 하길래 참 이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면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이모님 이제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모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징어 다리만 잘라서 주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가 조금만 크게 잘라주세요. 크게 잘라서 그것도 먹고 문어도 먹고 그 옆에 저기 뭐지 마요네즈 찍어서 먹는데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렇게 한 5개 먹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결국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문어다리 있습니다. 문어다리가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저 그거 친구들이 하도 난리여서 얘기만 들어봤는데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바이 쫀득 쿠키보다도 집에 있는 지금 쥐포 똥이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시식을 5개 냈다고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었고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사왔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왔어요. 5개나 먹어서 더군다나 크게 잘라 먹어서 사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집중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 와서 먹어야지. 집에 와서 먹어요. 저는 그 월요일 날이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끝나가면 꼭 뭐를 먹어요. 꼭 뭐를 먹어요. 그래서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거 털어먹기도 하는데 꼭 먹습니다. 먹으면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먹습니다. 후회하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다시 이제 집중하시고 이제 5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 문제는 항상 요걸 절대 잊지 말자.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도 의외로 구조로서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를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잘 풀었어? 6번 문제. 진짜 잘 풀었네요. 자, 기억의 논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뭐라 되냐면 4가지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A 버트 B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 이걸로 의식의 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이 의식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 자아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아는 의식에 대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잘 풀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강화역까지 좀 못 풀었던 것 같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타인과 구별되는 의식의 발달 과정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그럼 기억의 논지를 강화한다. 타인과 구별되는 의식의 발달 과정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왔잖아. 의식의 개성화 과정.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 일치가 되죠. 일치니까 강화 맞네요. 답 바로 나오네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인간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할 수 없다. 아니 여기 구분을 했는데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 반박하는 거잖아. 반박이니까 강화하지 않는다. 직관의 감각보다 더 발달한 사람도 있고 감각이 직관보다 발달한다. 각각 다르다. 자, 일치가 되죠. 일치니까 약화하지 않죠. 이건 강화하게 되는 거죠. 경험은 자아의 선택적으로 수용된다. 여기 나왔죠? 경험이 의식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 자아가 의식에 대한 수문장 역할을 한다.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된다? 저장됐다가 나중에 의식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문제 중에서 3번에 있는 논리,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그래프 수정이 가장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쉬운 문제도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일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일독에서 문제가 7번 문제가 왜 이렇게 못 풀었어? 7번 문제도 못 풀었고, 그쵸? 9번 문제 왜 이래? 9번 문제도 너무 못 풀었네. 그쵸? 10번 문제도 잘 풀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1일독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1일독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앞광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2월 말이 되면 구정도 껴있잖아. 그런데 2월 말에 저희가 끝나요. 결승선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3월에 뭐예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3월에 여러분들 출발서 결승 열심히 좀 푸세요. 다 안 풀었잖아. 그치? 그런데 3월에는 제가 실강에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3월 9일 날은 발정해볼 논리특강 하고요. 그리고 3월 16일에는 흑백 모의고사 특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문제 유형을 지금 우리가 라이브 하는 것처럼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쉬운 맛으로 나올 때 이건 속도죠. 근데 어려운 맛으로 나올 때는 이거는 우리의 추론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계속해서 같이 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시험 바로 직전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께서 실전 모의고사를 제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 파이널 시간 단축 모의고사 2회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3월은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 계속 월요일마다 특강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특강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파이널 특강 계속해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정 알람 설정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앞으로도 3월이면 한참 남았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1일독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부터 한번 10부를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웠나요? 문제가 어려웠나?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7번도 좀 많이 정답률이 낮고요. 예상외로. 그 다음에 특히 9번하고 10번이 되게 낮네, 의외로.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렸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번역서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이제 어색한 표현도 있어. 근데 그걸 고칠까 하다가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하려고 그냥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대 스토아주의자들은 분노라는 감정인데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분노를 싫어해. 스토아주의자인 세네카는 우리는 분노를 통제해서는 안 되며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노는 이성을 방해하는 비이성적인 상태의 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토아파들은 세네카는 분노를 싫어해 이런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적인 행위를 하나 봐. 그럼 보세요. 분노는 이성을 방해한다 돼 있죠. 그러면은 스토아 학파, 세네카 이 사람들을 요약해 보세요. 특성이 뭐지? 스토아 학파, 세네카 같은 사람들의 특성 뭐야? 이성주의자들이네. 이성을 방해하는 거를 다 파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성주의자. 그리고 이렇게 비이성에 해당되는 분노는 우리는 파괴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성주의자네. 이런 관점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 스토아주의에서도 반복된다. 현대 스토아주의자들은 분노에 휩싸일 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압도되고 그 결과 인간성이 쇠퇴한다고 본다. 그들에게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은 인간 발달의 원시적 단계 남은 잔재이므로 극복하거나 버려야 될 대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극복하거나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A부터 B, 분노가 진화적 기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원시적 단계부터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분노를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음식물 소화하는 것도 원시 때부터 있었잖아.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약간 논리적 비약이 좀 엿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뭐 이분의 그 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게 데이비드 에이스톤의 스토아판 정당할까 뭐 이런 글을 갖다 저희가 지문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지문을 쓰는 글이 뭐 무조건 완벽한 글은 아니에요. 이건 약간 좀 논리적 비약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글에서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에 반해 자,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18세기 애덤 스미스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전통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애덤 스미스. 이 분노는 서로를 도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감정이다. 어머나 웬일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분노를 비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건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은 분노는 서로를 갖다가 도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감정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야. 분노에는 명백한 도덕적 차원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도덕적 구성체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견의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가 피터 스트로스입니다. 그에 따르면 분노와 같은 감정은 도덕적으로 이제 대하게 한다는 거죠. 타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즉, 내가 당신에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도덕적 주체야 라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너 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면서 분노는 타인을 책임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이다. 너는 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서 도덕적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분노와 도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분노는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창의적 차원에서도 긍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죠.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거 분노가 도덕적 차원뿐이 아니라 창의적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가 창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토벤 교향곡 9번과 피카소의 게르니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작품은 분노의 감정이 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됐습니까? 결국 다음 달라 스토아주의자들은 분노를 지나치게 일차원적으로만 이해했다. 그들은 분노가 때로는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분노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태도는 오히려 비이성적이며 스토아주의가 스스로 강조하는 덕의 추구와 충돌한다. 이런 입장은 극단적인 경우 모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자녀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두고 그를 비이성적이다. 도덕적으로도 그르다고 평가하는 관점이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약간 이제 번역서이기도 하고 그 앞에는 맥락이 좀 이렇게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되게 너무 놀랐던 어떤 그런 경험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너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자녀를 잃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이제 통곡하고 막 이렇게 뭐 하여간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보일 정도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뭐 하여간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거는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러지 않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런 자리인데 저렇게까지 뭐 오열하고 뭐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 저도 사실은 되게 약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니 사람이 슬프거나 너무 분노에 가득 차오르면은 비이성적이 될 수도 있지. 그것이 왜 도덕적으로 그러다고 평가를 하고 왜 그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되게 좀 약간 무서웠어. 사람들도 무섭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거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그게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으로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성경에서 다윗 왕이 누구죠? 그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첫째 아들 걔 누구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요즘으로 하면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도망치다가 약간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쫓다가 그 아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은 애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역적이었던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거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압살롬이었구나.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 왕이잖아. 근데 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옷을 찢고 뭐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들아 울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되게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다 막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울까? 그리고 왕인데 왜 채통이 없이 저렇게 마구 울까? 약간 그랬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또 이제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과 연결해서 보니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고통 그 감정지에서 가장 솔직한 건 사실 고통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장할 수 있어도 사실 고통과 슬픔을 위장하기 쉽지가 않잖아. 근데 가장 사실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다윗 왕이더라도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더라도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왕의 채통을 모두 버리고 옷을 찢어버리면서 뒹굴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했다. 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여간 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보면 땅에 몸을 구르면서 슬퍼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조롱조로 얘기를 하는 거를 우연히 그때 어디서 이렇게 듣고 약간 사회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간 우리 사회는 아직 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필요하구나. 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이 비극의 효용을 얘기했을까? 인간을 기쁨의 환경에 던져두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의 그런 공간에 던져둔 게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소포클레스의 비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산채로 찢어 죽이는 걸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왜 인간을 끔찍한 감정과 환경에 던져놨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비극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인류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대 그리스 비극 보여주거든요. 아니,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간 그거야. 그 맥락에서 이제 이게 번역서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제국어를 듣는 우리 77의 여러분들은 타인의 고통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지 맙시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그럴 만한 그 저기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함부로 재단하고 그거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나도 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울 때는 울게 내버려 두시고 상대방이 고통에 못 이겨서 땅을 구르면 그냥 비켜주시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쨌든 일어나지 않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됐지?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기 나왔죠? 결과적으로 그쵸 분노라고 하는 것, 특히 저는 고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그쵸 꼭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나는 분노가 때로는 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적절한 감정 반응이며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가치 판단의 표현이다.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왜 분노를 하는가? 옳지 못하니까 분노하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분노하잖아. 그럼 저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이성과 감정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불의를 그 본질대로 인식하고 분노를 느낀다. 이성과 감정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불의를 그 본질대로 인식하고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 불의를 보고서도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감정이 왜곡된 사람이다. 아니 그거는 읽으면 항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결과적으로 이게 뭐야? 아니 이성과 감정이 조화되면은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 근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도덕적 감정이 왜곡되어 있다. 자, 이걸 대우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도덕적 감정이 왜곡되지 않은 사람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연결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답이 공과님께서 지금 주제문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논리 전제짓기가 나왔다. 아니 봐봐, 이게 따라서잖아. 근데 여기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 여기 나왔잖아.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나오지. 도덕적 감정이 왜곡됐다. 이성과 감정이 바르게 조절. 얘랑 얘를 그럼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도덕적 감정 왜곡. 그 다음에 자 뭐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성과 감정이 바른 조화.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불의를 보고 분노, 그 다음에 도덕적 감정 왜곡, 여기서 여러분께서 답을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성감정이 좋아.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9번이 답 왜 4번인지 아시겠죠? 답은 4번이 되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고서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감정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자, 답이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대우 부정을 잘못 썼어요. 그래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좀 빠뜨려놨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읽으셨을 때 이성감정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면 불의를 본질대로 한다. 주제문이 있잖아. 따라서 불의를 보고서 분노하는 사람은 도덕감정이 왜곡되었다니까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불의, 분노 여기 똑같이 있죠. 그럼 이 항과 이 항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딱 보자마자 이 한강을 연결해 줘야 되겠구나. 조건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이 글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글쓴이는 현대 스토아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죠? 무슨 말이야? 지금 스토아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쵸 분노라고 하는 것을 비이성으로 보아서 비이성적이라고 해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견해에 동의하지 않죠. 현대 스토아주의자들은 이 견해를 갖다가 옛날 스토아자들의 견해를 그렇죠 잊고 있으니까. 두 번째, 고대에는 분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공존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라 되어 있어요? 고대의 스토아주의자들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존했다. 이게 맞게 되겠죠. 애담 스미스는 분노와 도덕을 대립하는 거야? 아니죠. 분노와 도덕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서로 책임진다고 봤으니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분노가 도덕적 차원에서 끼친 영향? 이거는 창이 아니죠. 둘 다 여기 예를 보게 되면은 둘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창의적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한 것의 대표가 얘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창의적 차원에서를 얘기해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주 이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성을 훼손하는 것은 언제나 제거돼야 한다. 그러면 세네카 스토아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비이성적인 것은 제거해야 된다. 일치가 되니까 강화가 되겠죠. 두 번째, 분노를 통한 도덕적 책임 묻기가 도덕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보다는 A라기보다는 파편화한다. 지금 아퀴나스는 지금 분노와 도덕을 연관해서 봤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파편화한다. 그럼 반박하는 거지. 반박이니까 약화가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유아나 동물에게도 분노를 표출하는 인간의 사를 추구한다. 자, 피터 스트로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스트로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도덕적 주체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도덕적 주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저기 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요, 저희는요 이렇게 도덕적 책임 물을 수 없는 그런 영유아나 동물에게도 분노를 자꾸만 표출하잖아요. 막 그냥 개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영유아를 그냥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요? 반박하는 사례네. 강화한 사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강화한 사례가 될 수가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진화 초기부터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현재도 유효하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죠, 원시 시대부터 진화했던 감정이 찌끄러기이기 때문에 사라져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야, 진화해서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분노를 옹호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스토아주의자들의 견해가 약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나는 분노가 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분노의 불의에 대한 적절한 감정 반응이고 뚜루뚜루하는 가치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가 덕이 된다, 가치 판단 표현인데,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이성과 감정의 조화, 불의를 본질대로 인식하고 분노 느껴요. 불의를 보고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 도덕적 감정이 왜곡.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글을 읽으실 때 선생님 저는 이게 논리 문제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글이 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그 분들한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건 어떻게 보냐 하면은 매개항을 찾는 거야. 자, 대당사각형이 뭐지? 대당사각형? 대당관계가 뭐지? 여러분께서 배우는 논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접 추론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대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논리 중에서 거의 유일한 직접 추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이 참이면 어떠니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왜 마지막에 대당 얘기하세요? 듣기도 싫은데. 그게 아니라 대당사각형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서 유일한 직접 추론이야.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지? 대당적 사고를 알고 있으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이 직접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쵸? 제가 지금 왜 이야기하는 거? 왜 이야기하는 거지? 대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간접 추론이잖아. 근데 간접 추론 다 뭐가 있어? 간접 추론은 다 뭐가 있어? 매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매개가. 3단원법이 뭐야? 매개념, 매개로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풀고 있는 모든 수론 논리나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명제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그거를 매개로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아까 여기 계셨던 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 선생님 저거 논리 문제인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인지 몰랐는데요. 이 글이야 이게 이 글. 근데 이 글에서 글 쓴 사람이 그죠? 이 글 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실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쵸 사고가 논리적 돼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논리의 연역 공식을 사용해서 뭐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못했다. 왜 그러냐? 매개항을 갖다가 인지를 못한 거지. 이거를 보세요. 뭐냐면 또한 인간 이성과 감정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불의를 본질대 인식하고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라고 하는 결론 도출이 있잖아. 그치? 근데 결론의 바로 앞에 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불의를 보고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항이 지금 똑같잖아. 얘가 매개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위에 있는 말이 뭐가 나오든 간에 위에 있는 내용을 매개로 해서 지금 결론을 낸 거란 말이야. 결론을. 이해되세요? 그럼 뭐야? 위에 있는 말을 매개로 해서 겹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 그게 간접 추론이잖아. 딱 봤을 때 아, 불의, 인식, 분노, 불의, 분노. 얘가 지금 똑같죠? 얘가 그럼 지금 매개항이 그러니까 지금 얘를 어떻게든 이제 매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얘가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쵸 얘가 매개가 되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이성감정조와 도덕감정 왜고 여기 보면 이성감정 이거 안 되죠? 도덕감정 왜고 이성감정 도덕감정 이성감정 도덕감정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지금 보시면은 1번을 찍으신 분들이 90%나 돼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그 이제 논리적 사고가 조금 아직 부족한 거니까 답이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는 2, 3, 4에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왜? 여기가 지금 매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썼던 매개죠.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나머지에서 어떻든 연결을 시켜줘야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쨌든 몇 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9번 틀리셨던 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이게 선생님 그 논리적 사고 필요한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결론 도출되고 있고 결론에서 앞에가 지금 매개가 되고 있지. 그럼 뭔가 연결을 시키라는 거지. 이 연결시키는 요게 바로 간접 추론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뭔지 아시겠죠? 아, 여기 인증도장이 지금 나왔네요.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나만의 슬럼프 탈출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아, 본인이 쓰는 거구나. 본인이 쓰는 거래. 요거 어떻게 쓰고 인증을 카페로 하면 되는 거죠. 쓰고 인증을 카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가 있냐? 선생님,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 그치? 그럼 나만의 슬럼프 탈출법은 뭐가 있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걷기. 그냥 무념무상으로 걷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걷질 않죠. 예, 이게 침대에 수평으로 누워서 걷는 걸 상상하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슬럼프를 탈출할 때 누구나 비슷하지만 그 슬럼프를 주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가 안 돼. 그리고 공부라는 환경에서 조금 다른 환경으로 가세요. 다른 환경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외의 환경은 결국 운동뿐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먹기예요. 먹기. 아, 제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요즘 뭐 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슬럼프가 빠질 만한 그 환경 있죠. 그 환경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봄봄님이 울면서 공부하기? 아이고, 울면서 공부하기? 아이고, 그냥 먼저 우세요. 먼저 우시고, 펑펑펑 울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약간 괜찮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쵸? 아이고 그렇구나. 정말.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드라마 여주들을 보면 울 때 너무 예쁘잖아. 그쵸? 근데 저는 울 때 눈물만큼 콧물이 나. 비염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게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뭐 눈물 콧물 다 먹으면서 울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맑은 거는 눈물이고 예, 약간 끈적한 것은 콧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슬럼프 그 탈출법 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카페 인증샷 올리면은 이제 카페에서 추첨해 선물을 드릴 거예요. 10번 문제 이제 왜 답이 2번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분노인데 요건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를 잡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쵸?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오늘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그 3번 문제, 논리 문제도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앞에서 풀었던 5번 문제, 그죠? 5번 문제 같은 교래 수정인데 제가 2번 풀어드렸죠. 이제 어렵게 풀었던 문제가 있고 또 쉽게 풀었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풀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국어에 대한 감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감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뭐 타고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험적 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요약하시고 반복과 패턴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비항이 있으면 대비항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 전체 글의 구조적인 걸 완전히 빠르게 익히는 것 여기서 감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쪽을 좀 주되게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꾸준하게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고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1일 1독 같은 훈련이에요. 1일 1독이 지문이 길잖아. 근데 지문이 긴데 문제는 정말 신유형으로 다양하게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1일 1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놓지 못하고 제가 시험 직전까지 간 이유가 여러분한테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1일 1독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 문제는 출발선, 결승선,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게 될 이제 지방직에 나오게 될 최우선, 그리고 매일 국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인 독해 훈련과 실전을 같이 하게 될 제일 좋은 지금 자료가 아마 1일 1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일 1독도 여러분들께서 그저 빠지 말고 일정한 양을 꾸준하게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고 그 오늘의 마지막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본인이 직접 써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보세요. 인간은 그쵸 언어적 동물이고 서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스토리를 정리해서 주술 구조를 잡아서 그 서사를 언어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힐링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슬럼프를 또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카페에다가 차분하게 쓰시면서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월요일마다 만나서 한 주를 점검하면서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힘을 같이 얻고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함께 문풀 달리기 뛰어보아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문제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슬럼프 빠지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